세자가 청나라에 머물다가 9년 만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였던 인조가 죽였다, 아니면 신하들이 공모를 해서 죽였다, 어이가 이제 독침을 놔서 침으로 죽였다라든지 각종 추측과 가정만이 가득한 그날, 그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기록상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 딱 하나예요. 당시 몸이 안 좋았고, 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당대 어이이자 인조가 굉장히 총애했었던 이형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번침이라고 그래서 불에 달군 침을 활용해서 이렇게 침술을 놓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에게 진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죽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도 굉장히 의문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건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인조죠. 근데 인조의 태도가 또 이상해요. 보통 통상적으로 아들, 그것도 국본이잖아요. 내 뒤를 이을 세자가 죽게 되면, 그것도 갑자기 죽게 되면 아버지 입장에서 또 왕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예정된 후계자, 준비되고 훈련된 세자가 죽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국왕이나 조정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됐어, 알겠어, 자 빨리 덮고 장례 치러, 그리고 대신에 세 손이 있긴 하지만 됐고 내 둘째였던 복림대군을 후계자로 정하면서 끝내, 이렇게 가버리니까 세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인조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들을 죽일 정도면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미치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강력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죽일 수 없었다라든지, 이런 어떤 소현세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우리가 좀 따져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조선의 16대 왕 인조의 맏아들입니다. 병자호란이라는 비극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남한산성에 있었었고요. 더 중요했던 것은 볼모가 돼서 맨 처음에 이제 그 당시 청나라의 수도였었던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당시 사건과 상황을 보게 되면 병자호란은 인조가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조가 그냥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중립외교를 펼치던 광해군을 능동적으로 밀어내고 왕이 됐는데 병자호란이란 국난을 경험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하네, 네가 잘못하니까 부득이하게 왕이 되게 되겠어 라고 해서 왕이 됐는데, 바로 그 주장 때문에 이 사람이 큰 고통을 보고, 본인만 본 게 아니라 당시 병자호란의 기록을 보면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청나라로 끌려갔다,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회적 참사와 피해가 일어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청나라는 쿨해요. 왜 청나라는 쿨하냐면 청나라는 일본처럼 조선을 정복하려고 온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을 점령하기 전에 상황을 보아하니 바로 뒤에 조선이 있어. 그러니까 조선이 내 편이 되지 않는 한 중국을 점령할 때 영원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해서 청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고, 명나라 군대가 조선 쪽을 이용해서 쳐들어와서 뒤통수를 칠 수도 있으니까 청나라 입장에선 명나라를 정복을 하려면 조선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인조가 와서 머리 박았잖아요. 머리 박고 충성을 맹세합니다니까, 자 이제부터 조선은 청나라의 동맹국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 소현세자, 네가 세자라며 같이 가. 아버지 대신 볼모로 이제 소현세자, 그리고 둘째였었던 복림대군 등등등이 이제 심양 땅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청나라는 명나라를 제압해 가고 중국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의 원군을 요청한다라든지, 동맹국이니까 물자를 요청한다라든지, 그리고 각종 온갖 것들을 막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로 누굴 통해서? 소현세자를 통해서. 이런 상황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염려해 볼 수 있는 건, 인조 입장에서 잘하면 청나라 사신들이 와서 아유 아들 잘 뒀어, 보통 아버지면 아유 역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만 지금 나를 그럼 자르고 소현세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일을 못하면 어우 저 자신 저렇게 못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어떤 이중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 우리가 근거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들을 두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적어도 심리학적인 강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하나 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너무나 많은 과장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면 뭐 소현세자가 조선인 포로들도 막 해방시켜주고 거기서 장사를 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뭐 입증되지 않은 추측성 연구가 사실처럼 이제 통용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조금 지나친 이야기는 아담 샬이라는 그 유명한 선교사를 만나서 서양의 변화하는 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온갖 서양 기물들 막 챙겨갖고 들어와서 아버지를 딱 만나서 이 얘기를 막 하니까 아버지가 듣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벼루로 팍 던져 팍!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게 되는데 사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과장됐어요. 그러니까 만났고 어느 정도 교분을 했고 그 안에서 천주교를 소개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소현세자가 마음 많이 열었다. 영접에 준비가 된 것 같다. 이 정도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분적인 거죠. 유럽이 뭔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맞고 그중에 꽤 쓸모있는 것도 맞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철도가 달리고 정말 무슨 전화기를 개발하고 압도적인 서양 문물이 이때 청나라에 소개가 됐고 그거를 소현세자가 알았는데 와서 나누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안 맞는 거죠. 그때 당시에 문명사적 비교로 봤었을 때.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하나 뭐가 있냐, 그가 더 넓은 문물을 보면서 변화하는 세계상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소현세자가 적어도 인조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었다. 또 일 처리하는 능력이 신양장계 같은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남겨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차분하고 인내심이 있고 이런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흥분한 사람도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가라앉히기도 하고, 이 조선군을 막 동원하는데 군을 안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군을 보내면 군이 열심히 안 싸워요. 화를 쏘라고 하는데 그냥 팅팅 쏘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분노를 사실 이제 다 소현세자한테 쏟아내면 그걸 다 받으면서 그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지 않고 우리가 너무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막아내는 과정을 보이고 그걸 다 보고서를 써서 본국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소현세자가 적어도 인조보단 달랐다. 그리고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인조와 같은 폐쇄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나머지 거를 이렇게 막 붙어서 커지게 된 거죠. 9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9년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도르곤 이런 말을 했는데 도르곤이 소현세자랑 동갑이에요. 얘는 나랑 또래인데 어마어마한 기대와 비전 속에서 쫙쫙쫙쫙 이끌어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소현세자의 경험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소현세자가 경험하고 왔었던 그 경험의 폭이라는 거는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여튼간에 이제 9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갑자기 근 2달 만에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냐면, 어쨌건 조선은 적장자 구조인데 소현세자가 죽었더라도 세손이 있었고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장자로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하나 있었고, 좋아, 그게 불안하면 둘째 복림대군을 간다 쳐.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냥 이 집안은 종친으로 살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지금 소현세자의 아내인 강빈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강빈의 자녀 3명을 다 유배를 보내거나 다 죽여버리거든요. 강빈을 먼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강빈을 모셨던 궁녀들을 하나하나 잡아와서 상상을 초월하는 공문을 해요. 공문의 목적이 뭐냐면 강빈이 인조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쥐새끼 묻어놓고 방중 뭐 이상한 막 무당 불러다가 하고, 혹은 암살을 시도하고 음식에 독을 탔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궁녀들을 다 잡아다가 다 공문을 했는데 실토한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오라비들과 강빈이 합세를 해서 인조를 저주하고 독살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끌고 와서 곤장을 때리다가 죽여요. 결국 너무 억울하니까 사사당하기 직전에 혈서를 써요. 근데 혈서를 보면 소숙과 조씨가 나를 죽음에 몰아넣었으니 너는 자라서 이 원수를 갚아라. 인조의 불편한 심기를 부채질하면서 총애를 받는 이 조씨와, 그리고 어찌됐건 그 결과물로서 수혜를 입은 게 복림대군이잖아요. 도련님이 협작을 해서 날 죽인 거다. 뭐 근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1년을 지나더니 이 신생이라는 신녀가 하나 있어요. 궁녀인데 얘가 이제 강빈을 모시던 애인데, 이제 그 수많은 궁녀들이 죽어나갈 적에 이제 방향을 틀어서 살아남은 애예요. 얘가 갑자기 강빈이 저주 활동을 했다 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땅을 막 파봐요. 쥐사체라든지 온갖 그 부정한 저주를 하는 행동에 필요한 물품들이 곳곳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증거가 없었는데 갑자기 한 1년 지난 다음에 땅을 파니까 그런 게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결국은 마지막 남은 사람 누구예요? 자기 손주들, 소현세자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조한테 손주들인데 손주 3명을 다 제주도 유배를 보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아무리 따져보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인조가 소현세자와 그 가족 전체를 제거하는 걸 통해서 뭔가 어떤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지형도를 완성시키려고 했다라고 합리적인 결론에 좀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흔적을 지우려고? 바로 이 부분인 거야. 이게 뭔가 비어 있잖아요,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럼 왜 죽인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상의 영역. 그리고 이쯤 되면 제가 여기 이제 김경일 선생님이나 오은영 선생님 오면 더 재밌죠. 심리학적 접근인 거지. 어떤 본인의 불안함. 내가 광해군을 밀어냈는데, 지금 내가 이 꼴을 당했으니까 언젠가 나를 몰아낼지 몰라. 내 아들인데 저 자식이 지금 청나라의 사랑을 받고 있어? 쟤를 못 믿어. 왔는데 이 자식이 무슨 근대화를 이야기하고 개혁을 이야기하고 이래? 이 자식 죽여야 되겠네. 더 죽여야 되겠네. 뭐 이런 얘기가 덧붙여지게 되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약간 역사에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소현세자가 지금도 소환되는 이유가 이제 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좀 비참했던 사건인데 이거 정말 비참해요. 병자호를 한 이후에 정명수랑 김도울씨라는 참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통역을 하니까 앞에서 이렇게 잘 보이고 하면서 얘들이 막강한 권세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어떤 용골대나 마부대를 딱 뒷배를 삼은 다음에 온갖 나쁜 짓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내경, 김종일, 강효영 같은 관리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국가 위계상 보게 되면 이거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역관은 중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위 관료가 중인들 처벌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 뭐냐? 얘네들이 이제 몰리게 되니까 용골대하고 마부대한테 가서 이 사건을 막 변통을 한 거예요. 두 역관의 부정부패가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 현안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뭐냐? 중간에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현세자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계속 용골대나 마부대랑 잘 알던 사이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서 이거는 절대로 청나라에 대한 어떤 위험을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청나라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둘이 당신네들의 이름을 잘못 써서 나쁜 짓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 얘네 둘을 처벌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정내경, 김종일, 강용원 등이 처형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으면서 문제가 끝나버려요.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한 관료들이 처벌을 당하는데 그거 정말 힘쓰면서 노력했던 사람은 소현세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 속에서 소현세자는 오히려 신뢰를 받죠. 누구한테? 청나라로부터. 근데 그때 인조는 뭐 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조씨한테 빠져가지고 이러면서 막 베갯머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소현세자에 대해서 계속 소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소현세자가 만약에 살아남았더라면 동아시아의 대세를 읽었기 때문에 청나라와 호흡하면서 적어도 국정 운영을 복림대군처럼 북벌이나 외치면서 제대로 된 비전도 없이 가진 않았을 텐데 만약에 그가 왕이 됐더라면 아담 샬도 만났다며. 그럼 좀 더 먼저 서양 문명도 이해하고 청나라 문물도 이해하면서 그걸 좀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세팅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영조 정조 나오잖아. 영조 정조가 훌륭하니까 유럽의 산업혁명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입헌 군주국이 돼서 강력한 근대국가가 됐을 텐데 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왜? 그 이후에 우리 역사가 너무나 초라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소환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어떤 과장된 신화나 거짓말을 이렇게 떼어내고 다 붙여내고 마지막에 딱 하나 남더라. 변화를 기대하는 민중들의 마음이 하나 딱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제발 이 순수한 마음에 부응하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드리면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